나는 이젠 완전히 끝이야. 내 다리 고쳐내라고. 다리도 못 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가장 완벽했던 순간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기 촉망받는 엘리트의 길을 걷다가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좌절 대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바꾸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드라마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은 청년 다시 일어서 세상을 바꾸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최상혁. 29살이었던 2018년 제 인생은 완벽이라는 단어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저는 국내 최고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 전략기획팀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3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최연소 팀장 자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죠.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침 6시 칼 같은 기상, 1시간의 독서,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주말에는 사회봉사활동. 주변에서는 저를 타고난 엘리트, 인생의 정답을 아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의 계획대로라면 30대 중반에는 임원이 되고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가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교제해 온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승낙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다음해 봄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여자친구와 함께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저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단 1초 만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10월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팀 회식을 마치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음주운전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제 시야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밤거리의 소음이 일순간 멎고 오직 끼익 하는 타이어 마찰음과 쾅 하는 끔찍한 충돌음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저는 공중에 붕 떴다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순식간에 몰려왔고 저는 시야가 점차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여자친구를 만나야 하는데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 속에서 제 완벽했던 세상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병원 천장을 마주했습니다. 제 몸은 무거운 깁스와 붕대로 칭칭 감겨 움직일 수 없었고 코와 입에는 산소 호흡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고통은 지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상혁 씨, 안타깝게도 하반신 마비 판정입니다. 재활 치료를 해도 다시 걷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건강했던 제 몸이 제가 그토록 자신했던 미래가 한순간에 불가능이라는 벽에 갇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 온몸에 붕대처럼 감겨온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정신적 절망이었습니다. 텅 빈 눈빛으로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충격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 침대가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 숨만 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더 큰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병실 침대 옆을 지키던 여자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고했습니다. 저를 사랑했지만 장애를 가진 저와의 미래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곧이어 회사에서는 제게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회복 기간이 너무 길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건강, 사랑, 직장,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도. 저는 이제 절망의 밑바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의미를 잃었고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겼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조차 제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과연 상혁은 이 끝없는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삶의 의미를 잃은 그에게 어떤 뜻밖의 만남이 찾아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까요? 병실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고독한 섬이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판정 이후 저의 하루는 끝없는 무력감과 분노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되었던 제 인생이 이제 휠체어 바퀴의 방향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절규를 삼켰습니다. 최상혁이라는 이름 석자와 대기업 팀장이라는 타이틀, 곧 결혼할 남편이라는 역할. 이 모든 것이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재활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저는 휠체어의 의지에 재활실을 오갔습니다. 치료사들은 저에게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려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기에 노력할 의지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치료 시간 외에는 다른 환자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철저히 고립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엘리트였을 때 사람들은 저를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의 눈빛에는 불쌍함과 동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마치 제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려 애쓰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억지 미소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냥 가세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차가운 말로 어머니를 밀어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섰고 닫힌 문 앞에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제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비겁하게도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 복도에서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예은이였습니다. 중학생인 예은이는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은이는 저와 달리 늘 밝고 해맑았습니다. 병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예은이의 눈빛은 호기심과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 바퀴를 능숙하게 돌리며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상혁 오빠, 또 창밖만 보고 있어요? 저랑 재활실에 같이 가요.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저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괜찮아. 너 나가. 하지만 예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휠체어 손잡이를 잡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넓고 갈 곳이 많아요. 오빠가 보지 않으려고 할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린 소녀가 저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예은이의 눈빛에는 동정심이 아니라 함께 이겨내자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은이와의 만남은 제 시선을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은이를 통해 이 병실에 저만큼 혹은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갑작스러운 장애로 생계를 걱정하는 가장들. 그들은 절망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긍정적인 내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은이와 함께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예은이의 밝은 에너지는 저에게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예은이는 재활 훈련이 힘들 때마다 저에게 오빠는 대기업 팀장까지 했으니까 이까지 재활은 전략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응원했습니다. 저는 예은이의 말에 힘을 얻어 과거 전략기획팀에서 일했던 방식을 재활에 적용했습니다. 재활 목표를 세분화하고 단계별 달성률을 수치화하여 매일 체크했습니다. 예은이와 다른 환자들에게도 이 전략적 재활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흰 보드에 재활 계획을 꼼꼼히 적어 붙이고 예은이의 휠체어 바퀴를 더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저는 다시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제 머리는 여전히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재활 코치를 넘어 병원의 불편한 환경과 불충분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환자 입장에서 병원 시설의 문제점인 낮은 경사로, 좁은 화장실, 재활 장비 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과거 회사에서 했던 것처럼 병원장에게 환자 중심 시설 개선안을 보고서로 제출했습니다. 병원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저의 제안은 환자들의 생생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 시설 개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저처럼 갑작스러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겪는 사회 복귀의 어려움을 보았습니다. 직장 복귀의 어려움, 심리적 지원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휠체어 사용자를 배려하지 않는 도시 환경.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모든 것이 오히려 저를 장애인의 삶이라는 새로운 전문가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엘리트 최상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장애인으로서 세상을 바꾸는 미래 설계자가 될 결심을 했습니다. 재활병원에서 예은이와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공유하며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완벽했던 저를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눈에는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날 저는 어머니와 예은이의 배웅을 받으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은 두렵기보다는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타고 처음으로 바깥 세상과 마주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당연했던 인도와 경사로가 휠체어에 앉은 제게는 거대한 장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이 도시는 단 한 번도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첫 번째 장벽은 대중교통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를 찾기 위해 역사를 한참 헤매야 했고 휠체어를 탄 채 버스에 올라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어렵게 버스에 올라도 버스 기사님과 승객들의 불편한 시선은 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휠체어 고정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급정거시 넘어질 뻔한 아찔한 경험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공포와 무력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일상이었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단골 카페 입구에는 턱이 높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작은 턱 하나가 저의 자유를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근 후 동료들과 맥주 한잔하던 평범한 행복조차 제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저는 미간을 찌푸리고 높이 솟아있는 계단과 턱을 올려다봤습니다.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이것이 현실이구나라는 처절한 깨달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문제 해결사 기질을 발휘하여 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시청과 구청, 교통 관련 부서에 수십 통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의 제안은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불편함을 데이터화하여 우선순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형식적이고 무성의했습니다. 예산 부족, 장기 검토 대상 관련 법규를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매크로 답변뿐이었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과거 대기업에서는 제 보고서 한 장으로 수백억 원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제 절박한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도시의 수많은 행정 시스템이 장애인의 삶을 단지 복지 대상으로만 치부하고 시민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 혼자서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다시 짓눌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지하 셋방에 틀어박혀 침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좌절감 속에서 저는 문득 과거 제가 가장 잘했던 일이 무엇인지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보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정 시스템을 바꿀 힘은 없지만 사람들의 인식과 기술을 바꿀 힘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고 서울 시내의 모든 횡단보도, 경사, 지하철 엘리베이터 위치, 식당 입구턱 높이 등을 직접 다니며 사진 찍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휠체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길 찾기 지도 앱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앱은 단순한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턱이 없는 식당, 휠체어 전용 화장실 유무, 최신 저상버스 노선 등 제가 직접 경험한 생생한 정보를 담은 장애인 이동권 혁명 지도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발자도 디자이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과거 무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김준 씨처럼 비전과 가치를 공유할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온라인 개발자 커뮤니티에 절박한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입니다. 과거 대기업 전략 기획팀장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장애인 이동권 혁명 지도를 함께 만들 개발자를 찾습니다. 돈은 없지만 이 앱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한 명의 천재적인 젊은 개발자가 상혁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그 개발자는 돈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혁은 이 조력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앱 개발에 착수하게 되며 이들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앱을 넘어 사회적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저는 개발자 커뮤니티에 올린 절박한 글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의 간절함이 통했을까요? 글을 올린 다음 날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서지훈이라는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명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형 IT 기업에 스카우트 되었지만 돈 버는 일보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코드를 쓰고 싶어 퇴사를 고민하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의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무보수로 앱 개발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병원 근처의 오래된 독서실 구석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제가 직접 발품 팔아 모은 수백 장의 사진과 데이터를 지훈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 앞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앉아 제 자료들을 보며 놀라움과 동시에 강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건 단순한 앱이 아닙니다. 상혁 선배. 이건 실제 사용자 경험 기반의 혁명적인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지훈은 즉시 앱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기획과 데이터 수집, 대외 홍보를 담당했고 지훈은 앱의 설계와 코딩을 맡았습니다. 저희는 이 앱의 이름을 모두의 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모두의 길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실시간 베리어 프리 지도인 휠체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적용사로 경로 안내하고 커뮤니티 기반 데이터로 사용자들이 직접 턱없는 식당, 접근 가능한 화장실 정보를 등록하고 평점을 매기는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지자체 신고 연동을 할 수 있게 해서 접근성이 나쁜 시설을 발견 시 즉시 관할 지자체에 민원 신고가 연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개발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자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해야 했습니다. 지훈은 밤샘 코딩으로 눈이 충혈되기 일쑤였고 저는 휠체어를 탄 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시 곳곳을 다니며 데이터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타협이 문제였습니다. 지훈은 완벽한 기술 구현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이 앱이 하루라도 빨리 세상에 나와야 한다고 밀어붙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독서실에서 지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이대로 출시하면 버그가 분명 터집니다. 완벽해야죠. 저희는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지훈아, 완벽한 앱은 세상에 없어. 이 앱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생존 문제야. 90%의 기능이라도 당장 출시해서 나머지 10%는 사용자들이 채우게 만들어야 해. 속도가 생명이야. 지훈은 저의 절박한 논리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약속한 3개월 만에 모두의 길 베타 버전을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앱 출시를 앞두고 제가 과거 만났던 예은이를 포함한 장애인 커뮤니티에 앱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겨울 모두의 길 앱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출시 하루 만에 수천 명이 앱을 다운로드했고 앱스토어에는 이 앱 덕분에 외출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수많은 후기가 달렸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데이터 기능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전국 각지의 휠체어 사용자들이 자신의 동네 정보를 열정적으로 등록하면서 모두의 길은 단순한 지도 앱을 넘어 장애인들의 연대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 제가 엘리트로서 수백억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보다 이 앱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사실이 훨씬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가 잃었던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이 성공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반신 마비 엘리트 청년, 장애인 이동권 혁명지도 앱을 개발하다라는 헤드라인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휠체어에 앉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장애는 제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를 배려하지 않는 이 도시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의 길의 성공은 단순한 앱 개발을 넘어 사회적 운동으로 번져갔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이 앱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상혁시에게서 직접 이 문제를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앱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앱이 성공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저희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합니다. 바로 자금 부족과 대기업의 인수 제한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이 앱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지만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절실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길 앱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된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앱이 사회에 미친 거대한 영향력과 주인공 상혁이 영리 추구라는 유혹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지켜내는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바꾼 영웅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 모두의 길 앱이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저희는 새로운 차원의 위기와 마주했습니다. 자금 부족과 대기업의 인수 제한이었습니다. 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났지만 저희는 서버 유지비와 추가 개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국내 굴지의 IT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인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인수 금액은 제 평생 벌 수 있었던 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지훈과 저는 수십억 원을 받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달콤한 유혹에 빠졌습니다.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 돈이면 저와 지훈의 미래는 물론 저희 가족의 삶까지 완전히 안정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지훈은 합리적으로 인수 후 안정적인 환경에서 개발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수 제안서를 들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과거 엘리트였던 저는 돈과 성공을 좇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탄 채 처음 절망을 마주했던 병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은이를 비롯해 저를 보고 희망을 얻었던 수많은 환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 앱은 돈이 아니야.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겪었던 그 고통, 그 절박함이 이 앱의 가치야. 대기업에 넘기는 순간 이 앱은 장애인 복지가 아니라 기업의 사회공헌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할 거야. 우리는 이 앱의 가치를 지켜야 해. 저는 대기업의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비영리 재단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중소기업과 개인 후원자들에게 앱의 비전과 재단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이동권이라는 기본권을 위해 코드를 씁니다. 이 진심이 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재단 설립에 기부금을 보내왔고 저희는 정부나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모두의 길 재단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상혁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장애인 이동권 개선과 사회 시스템 변화를 위한 활동가이자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모두의 길 재단의 활동은 앱 서비스를 넘어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먼저 법규 변화를 촉진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제출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국회와 지자체의 관심을 끌었고 결국 장애인 이동 편의 시설 설치 의무화 법규 개정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환경 변화였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식당, 카페,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가게 입구의 턱을 제거하고 화장실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앱 평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선한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은 휠체어 사용자를 불쌍한 사람이 아닌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당당한 시민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상혁은 그의 대한민국 사회혁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 무대 위 그는 휠체어에 앉아 환하게 웃으며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완벽주의적인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함과 진정한 리더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사고가 저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걷지 못하지만 저의 휠체어는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시상식 후 재활병원에서 만났던 예은이가 상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은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을 위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예은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덕분에 저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봤어요. 상혁은 미소를 지으며 예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비록 걷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강력하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상혁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상실은 몸의 일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타인과 연대하여 세상을 바꾸는 사명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혹시 절망이라는 휠체어에 갇혀 있다면 상혁 씨처럼 휠체어 바퀴를 돌려 세상의 장벽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당신이 가진 자본이나 직함이 아니라 당신이 겪은 고통을 타인의 희망으로 바꾸는 진심에 있습니다. 저희 24시 사연방은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진솔한 이야기를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저희의 다음 콘텐츠 알림을 위한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